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 과제를 설정하고 이 과제들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 나왔습니다. 당선이 목표지 완주가 목표가 아닙니다. 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서울시당 위원장 매치입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선 후보들 행보 정리했습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단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3차 접종자에 대한 24시간 방역 제한 완화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의 또는 우리 골목 상권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위기 때에 쓰자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게 또 금방 또 복구가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구조적인 남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여가부는 시대적 소명을 다 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에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공정한 그 스포츠의 룰을 배워가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번 그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정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고. 네, 양 당의 서울시당 위원장 모셨으니까 사실 선거에서 서울을 내주고 이기는 선거는 없다면서요. 그만큼 이제 수도권 판세가 중요한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 시민들로부터 4.7 재보궐선거에서 호되게 회초리 맞았죠. 회초리 맞았습니다. 회초리 수준을 넘어서서 뭐 다리 하나는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큰 내상을 입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화나 계셨다는 거죠.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쫓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어제도 한 6개 여론조사가 나왔던데 그중에 한두 개 정도를 제외하면 여전히 서울에서 조금 밀리는 걸로 나와 있어요. 제 느낌으로 보면 한 3% 정도는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뭐 승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4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위기가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양극화 훨씬 이전보다 더 심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알리백 또는 리백 이런 걸로 점철된 기후 중립,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운명들을 어떻게 개척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누구인 거냐.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선거여야 되는데 그 적임이 누구인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저는 평가하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부동산과 거주 안정 문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세제 개편, 공급 문제 등 다양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바짝 엎드려서 화제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경제 성장의 화두인데요. 경제 성장의 화두 역시
예전에는 보수 정당의 전유물이었는데 이번 과정에서는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모 후보보다는 뭐 한 15% 이상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지표로서 응원해주고 계세요. 세 번째가 결국은 일자리 고용 창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3대 의제는 탑3 의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실제 잘 풀어서 서울에 또 다른 바로미터를 세워낼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그래서 결국은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뀔 텐데 그래서 미래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판가름이 저는 이번 대선에서 서울에서 승부가 일어날 것이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제 역량이 충분한 그리고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좀 뽑아주십사 하고 감명자라고 절박하게 호소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서울 시민들 화는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느낌이? 저는 여전히 화나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한두 번의 뭐 퍼포먼스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책과 개선책을 내고 있는 거고 부동산 세제 역시 마찬가지고 공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들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관성을 갖고 신뢰성을 획득해야 선거가 가능하다 이런 기조로 하여튼 처음에 잡았던 기조 잘 지키면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네. 주로 기조는 인물론으로 일관성, 신뢰 이걸 회복하겠다 이런 전략이네요. 네. 지금 판세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설 이후 2월 2일부터 어제 2월 7일까지 15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13개가 제 윤 후보가 이기고 있고 2개가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 정도 우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서울은 한 8% 정도 우세, 그다음에 경기 인천은 거의 동률입니다. 설 이전에는 사실 서울이 조금 우세, 경기 인천은 조금 열세였습니다. 설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TV 토론이라든지 또 김혜경 여러 가지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서울은 조금 더 올라가고 경기 인천이 거의 동률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그래도 지금 4%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예정입니다. 우선 저희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은 우선 첫 번째 공중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현 정부의 실정 이런 것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다시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은 제2의 아바타, 제2의 정부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런 어떤 논리의 어떤 피력과 그와 아울러서 우리 후보에 대한 철학과 비전, 역량 이런 걸 해서 정말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할 예정이고요. 홍보 방법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중전을 했을 때 보병전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저희들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이라든지 경기, 인천에 보면은 지사, 서울시장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경기지사라든지 인천시장이라든지 또 구청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 그다음에 시군구 의원 이런 대부분 또 직능단체 장이라든지 이런 여권 인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조직을 총동원하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원회의라든지 총동원해서 부정선거 개입하지 않도록 또 우리는 우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역시 이제 공약과 정책 이런 관련해서 정말 각 지역에 필요한 어떤 타켓형 어떤 그런 어떤 공약을 집중 개발해서 어떤 필요한 생활 공약의 어떤 그런 개념을 하고 더 나아간다면은 최근에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만 20대, 30대도 저희들이 조금 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20대, 30대에 맞는 공약, 또 20대, 30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좀 다가가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우세를 그대로 지속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좀 인용을 해주셔서 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서 접속하셔서 보시면 상세한 내용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략까지 들어봤고 최근에 이재명 후보 행보를 보면 여러 보수권 원로 김종인 전 위원장, 이상돈 교수, 윤여준 전 장관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얼마 전에는 박용만 전 그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경제와 미래 그리고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대담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금방 말씀 주셨던 그런 사회 각계의 원로, 어찌 보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파에 속해 있었던 이런 분이라고 평가받는 분들인데, 근데 이재명 후보의 특성 중에 하나가 국민을 위해서라면, 그 민생을 회복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라면 좌우를 가리지 않겠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겠다. 실용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김종인 박사님이나 이상돈 교수님이나 윤여준 장관님이나 상당한 정도의 경륜과 노하우, 국정 운영에 대한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가서 배워야죠. 그리고 실제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화두가 무엇이고 그 화두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저는 계속 마음을 열어놓고 노크를 해야 된다. 그래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통합내각, 국민내각, 통합정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얘기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뵙고 경청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얻고 국정 운영의 방책들을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가 차기 정부로서 어떤 이 대강의 원칙, 운영 원칙들을 가지고 있는 거냐. 소통하고 통합하고 개방성에 기반해서 좌우의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4대 위기를 극복하는데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좌우 가리지 않고 찾아뵈어서 뭔가 의견들을 듣고 경청할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와 함께할 사람들과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해야 될 내각의 폭 이런 부분들이다. 다시는 그런 과거의 어떤 이 인사 실패를 전차복철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웅변하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 행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했다가 일단 결별한 상태여서 네네. 이 상황이 이렇게 달가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좀 아쉽기는 하죠. 아쉽긴 하고 전반적인 지금 이재명 후보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뭐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고 박스권에 그대로 자체 판단이 박스권에 머물러서 위기다고 자체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런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중도 외연의 인사를 해서 외연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어떤 이런 열세를 타개해보자는 어떤 고육지책이 아닌가 싶고요. 또 최근에는 TV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점핑을 시도를 했는데 거기 생각만큼 여의치를 않았거든요. 그런 게 아울러서 또 김혜경 배우자의 여러 가지 논란도 같이 겸사되다 보니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 당에서 이제 최근까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의 어떤 경륜이라든지 경험 이런 걸 믿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판단하실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뭐 굉장히 지지율이 높다든지 이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은 좀 다른 예도 있겠지만은 그분들도 다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당돈 교수라든지 윤여준 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다. 저는 생각만큼 그렇게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 아니겠느냐? 조금만 반론 드릴게요. 당을 걱정해 주시는 거 진심으로 잘 받겠습니다. 제 판단을 이야기한 겁니다. 고육지책.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만나서 나눈 이 배경이 있을 거예요. 김종인 박사는 김종인 박사님대로 뭐 마음속에 무슨 그 움직임들이 있겠죠. 저렇게 폄하하시는 것 보면 위기감을 느낀다 저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왜 이런 예민한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정치 한복판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이재명 후보와 단독 회동을 통해서 뭔가의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하실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말씀 주셨지만 윤석열 후보가 과연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그리고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에 강한 대통령다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 거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물음을 던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혹은 선거대책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뭐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직접 겪어본 윤 후보에 대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심각한 위기 상황들을 이런 간접 화법을 통해서 저는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한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소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소모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내일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서 뭔가 거대한 드림팀들을 꾸려나가는데 내가 병풍 역할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국민들한테 던지는 거여서 국민의힘 역시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위급하니까 중도를 통합시킨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의 내일과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행보들을 가져가야 된다. 윤석열 후보 역시 자꾸 갈라치고
20대 청년들에게 그냥 몰빵해서 뭔가를 갈라치려고 하고 분열시키려고 하고 이런 정치보다 통합의 정치 이런 걸로 비전 경쟁을 하자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뭐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원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있고 하니까 만나는 그런 현상이고 그다음에 네. 김종인 위원장도 잡담 위주로 했다. 뭐 특별한 관심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게 나왔고요. 전반적인 관점에 그런 기고. 그다음에 이제 송영길 우리 민주당 대표도 최근에 보면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영입이라든지 또 안철수 책임 총리 뭐 어떤 발언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요. 얼마나 다급하고 지지율의 박스권에 머물러 있고 이러면은 그런 것까지 나오겠느냐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은 우리 당의 또 내 개인의 어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인데 그걸 가지고 반론을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청자가 판단을 몫이죠. 예, 알겠습니다. 네, 국민들 지켜보고 계시겠죠? 자, 이게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 막판에 오니까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후보 단일화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강이 우선이다 이런 기류가 더 강합니까? 최근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를 언론에서 한 것 같아요. 105명인데 82명이 응했는데 67명, 거의 80%가 단일화 해야 된다는 걸로 나왔습니다. 뭐 하지 말자는 16명에 불과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단일화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다.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돈다는 것은 우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은 예전에 그 DJP 방식이 가장 그래도 성공적인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역시 통큰 단판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후보 간 직접 단판. 직접 단판. 그게 가장 깔끔하고 좋은 방식이었다는 어떤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아울러서 거기에 되지를 않는다면 뭐 여론조사 방식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여론조사 방식은 그 역선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방지 시스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형태든 단일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네. 최근에 그 단일화 관련해서 그 여권에서 자꾸 안철수 중도 하차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윤 후보와 안 후보가 합치지는 것은 보수와 중도가 합쳐지는 대연정의 큰 하나의 틀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어떤 변혁을 바꾸는 그런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포장은 못 해줄 만정 저렇게 프레임으로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당에서 포장까지 예쁘게 해줄 일은 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겠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포장은 그렇게 그림 구도는 만들더라도 네네. 실제로 단일화를 하려면 뭔가 반대급부를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들 간 협상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한테 주겠다 이건 아닐 테니까 국민의힘 입장에 당연히 안철수 후보를 주저앉히려면 포기하고 이제 단일화를 윤 후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하려면 대가를 뭔가 줘야 하잖아요. 어떤 걸 줄 수 있습니까? 그걸 뭐 여기서 논한다는 것은 내가 또 그 당사자도 아니고 예전에 뭐 DJP 연합할 때 보시면은 뭐 그때는 뭐 내각제하고 2년 안에 하겠다 뭐 그런 어떤 내용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뒤에 든 후문이기 때문에 어떤 게 될지는 그건 뭐 정확히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두 분 간의 어떤 단판이 더 좋겠다는 거고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을 하면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자영업자들 간담회 한 뒤에 기자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철수 후보를 만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정쟁보다는 위대한 협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위대한 협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정부 이런 표현을 고리로 해서 좀 손을 계속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는 상상력입니다. 정치 플러스는 상상력을 현실화시켜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박성중 의원님 지금 전 포장하지 않았고요. 프레임 씌우지도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과거에 어떤 언행들을 했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할 때 안철수 후보를 그렇게 잡아먹을 듯이 막 난리를 치고 천하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또 중도에 뭔가 메시지를 갖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그런 적 좋겠고요. 그런 적 없으면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죠. 저는 단일화 과정이 국민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선뜻 다가서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아름다운 단일화의 가능성들이 거의 없습니다. 금방도 여론조사 말씀 주셨지만 이 양자의 단판에 의한 단일화, 이건 사실상 그냥 단일화 흉내만 내서 뭔가 노력해서 단일화를 요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들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거죠. 그것 이외에 다른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권력을 나눠야 됩니다. 내각제를 고리로 얘기했지만 DJP 연합의 핵심은 내각제는 그냥 먼 허상이었고 권력을 정확하게 반을 떼어서 준 거죠. 그렇게라도 해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것이 시대 대의에 복무하는 길이다라고 DJ가 판단하고 민주당 당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당에는 그런 철학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냐? 위대한 협력이라고 얘기를 든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통합정부 국민내각의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4대 위기를, 특히 경제 상황이 대단히 비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생이 가장 큰 것이고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뽑아 나가는데 포메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런 비전과 식견, 가치와 노선에 민생 우선, 대한민국 우선, 경제 우선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함께 연대하고 고민하겠다라는 후보의 일반적인 원칙과 철학을 저는 얘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다만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당신께서 생각하는 경제 우선, 또 여러 가지 5G라든지 초격차 사회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옳은 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어떻게 현실화시켜낼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함께 고민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원칙을 말씀 주시면 그러면 송영길 대표의 책임 정리제는 전혀 잘못된 발언입니까? 대표 개인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당론은 아닙니다. 예. 정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상 뭐,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상상을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정치인의 몫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거 다가오고 있다면 지켜보죠. 단일화 어떻게 흘러가는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부터 좀 전해드리고 다음 소식 이어갈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는데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나오면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증액 여지를 좀 열어둔 거죠. 국회 여결위에서는 추경안 심사 중입니다만 대선 전국인 만큼 논의가 자꾸 옆길로 새나갑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가 경기도에 그런 왕과 왕비로 군림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엄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선 후보 그 가족에 관한 문제를 정부를 대표해 있는 총리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용해야 될 약을 다른 사람의 처방을 통해서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고 또 국민건강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은 2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당장이라도 복지부, 질병청, 건강보험공단 이런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위법 사항에 대해서 조사 착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지금 아마 고발된 상태라고 하네요. 의원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행정당국의 의무예요. 지금 이제 뭐 대선 후보자와 그 가족에 관한 것들을 지금 정부가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개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 전국 교수 노조와 전국 대학 노조,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김건희 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총리님,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정당하게 노력해서 성취한 결과를 기재해야 할 자신의 이력에 돋보이기 위해라는 이유로 경력 부풀리기, 허위 경력 기재를 반복적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 지지부진한 조사,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그런 말씀드립니다마는 대선 후보나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부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 법정 선거기간 전인 오는 14일 이전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안을 가져오면 오늘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라는 원칙에는 입을 맞추고 있는데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르죠. 김기현 원내대표는 앞에 조건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뒤에 있는데 예산들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겠다고 안을 가져오면 이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출 구조조정부터 먼저 해오라. 예. 이 입장이 그대로인 거죠. 그러죠. 지금 현재 전체를 보면은 정부는 14조 정도를 추경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는 35조 있고 저희들은 50조를 제시를 원래 했었습니다. 50조 제시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지금 피해 사각지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까 확실하게 뭐 300만 원 이상도 지원하고 손실액도 100% 지원하고 사각지대도 지원하고 좀 제대로 하자 하려면 대신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예전에 98년에 추경하면서 70%를 세출 조정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이 한 605조 정도 되거든요. 그 한 5% 정도 잡으면 불필요한 예산, 긴급하지 않는 예산 한 5% 정도 잡으면 30조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짜내고 짜내면. 거기에다가 지금 세출 작년에 초과 그 세수가 한 10조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조 정도는 뭐 국채로 해가지고 한다면은 하고 10조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짜서 일단 세출 구조 조정부터 먼저 해오느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저 여당에서는 뭐냐면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주거인데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깔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뭐 규모가 작다면 30조를 먼저 짜내서 한다면은 기존 10조 남은 거 40조를 뭐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좀 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도 다소 늦어지더라도 네, 조금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속도와 방향 다 중요한 건데요. 방향은 50조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결국은 속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되어서 차일피일 구조조정 해가지고 세출 구조조정해서 만들어내자. 행정 잘 해보셨잖아요. 지금이 이제 2월 초입니다.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7, 8월 지나서 나간 지출 구조 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거기서 정말 이 안을 줄여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뭔가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엊그저께 경항모를 제외하고는 600조 예산에 대해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가지고 넘긴 사안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행된 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세출 구조조정으로 50조로 만들자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세출 구조조정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최대한 지혜와 머리를 짜내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지를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기재부라든지 국민의힘에서 가지고 있는 이중성과 이율배반성들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채무 건전성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국가 채무 건전성 역시 그것보다 우선한 것은 국민의 삶이에요. 민생이라고요. OECD 국가 중에 가계대출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이제 1,865조를 넘어서 2,000조에 육박하고 있다고요. 결국은 국민 세금, 국민 호주머니 털어서 국가 재정 메우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 조삼모사 아닙니까? 과감한 정치적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세출 구조조정 할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지만 국채 발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엄청난 액수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민생을 생각한다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차일피일 뒤로 미룰 부분들이 아니다. 방향을 잘 잡았으면 속도를 내야 된다.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고 나면 사실 국회가 거의 개점 위협 상태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에 몰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감안하셔서 세출 구조조정 저희들도 고민을 해볼 테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 천천히 고민해보자. 이런 합법은 고통받는 국민들을 대단히 어렵게 만든 합법일 뿐이다. 좀 더 용기를 내달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이 서울시 부시장을 했으니까 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뭐 공무원도 하고 구청장도 하고 했으니까 이쪽 분야는 제가 한데요. 1월 달에 추경이 있는 예가 없었습니다. 1월 달에. 엊그제 예산 확정해놓고 또 다시 추경한다. 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추경, 세출 구조조정 공무원들이 판단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하라면 바로 15일 내에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지금 여당대로 35조를 하면 25조가 국채입니다. 다 다음 세대에 부담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채를 이렇게 25조씩 발행할 게 아니라 최소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같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논의하자 이런 차원이 뭐가 나쁩니까? 자, 그러면 저는 거의 좁혀졌다고 보는데요. 1월 달에 그 추경한 경우가 없었다. 당연하죠. 근데 그런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우리뿐만 이야기를 아니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까지 세계에 유례 없는 인류의 재앙적 상황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1월 추경이 예전에 없었다. 당연히 없었죠. 지금까지 이런 유례 없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1월 추경 역시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귀당 역시 그 방향성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출 구조 조정 능력 말씀 주셨어요. 저희들도 공무원들을 압박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빼내라고 압박을 할 거예요. 다만 국채 발행 역시 마치 그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넘기는 이런 좋은 화법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미래 세대의 호주머니를 터는 일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문제들이기 때문에 항상 적절성과 균형성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 문제 역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세출 구조조정 문제, 국채 발행 문제를 동시에 테이블에 놓고 같이 고민해야 지금 된다. 말씀하신 게 제하고 취지가 똑같은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좀 답답하다는 거. 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계속 돼야죠. 제자리예요. 네. 일단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14일 전에는 좀 처리를 하자. 빨리 됐으면 좋겠죠, 저희들도.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에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법정 선거운동에 들어가더라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짜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하루 정도 원포인트로 와서 통과시켜라. 그러면 통과시키는 거 당연하죠. 간단하죠. 알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네, 그게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 이제 최근에 후보들 리스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예결위가 이게 예산 추경안 논의하자고 열었는데 아까 질의 과정을 좀 보셨습니다만 계속 옆길로 셉니다. 김혜경 씨 의전 논란도 좀 지속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좀 추가로 사과를 더 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좀 열려 있습니까? 공직자와 공직자의 가족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투명한 어항 속의 군붕어 같은 신세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옷깃을 여미고 또 여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치 도의적으로 당사자 그리고 또 후보자가 두 번에 걸쳐서 당사자는 한 번, 후보자는 두 번에 걸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송구하다는 그런 사과 입장을 냈고요. 또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는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서로 잘못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총괄적인 책임을 묻고 있는 국민들에게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걸 비교해서 어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가려봐야 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왜 그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무엇냐, 실제 그리고 그 행위가 누구로부터 파생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분별해서 바라봤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요. 뭐 한 번 당했으니까 니들도 한번 죽어봐라라고 막 몰아치시는 건 또 다시 국민들에게 정치 염증을 혐오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으니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들에게 말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동민 의원님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네. 사과할 의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 사과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왜 왜곡을 하세요? 추가 사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추가 사실에 대한 부분은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죠. 우리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후보와 그 배우자가 한 행동을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될 만한 차질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배우자께서 7급 공무원 A씨의 90%가 배우자 관련 일입니다. 나도 서초구청장을 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통상 그러지 않습니다. 약 대리 처방이라든지 뭐 배달이라든지 음식 배달이라든지 또 뭐 그 장남 대리 병원 대원 수속이라든지 법인 카드로 무슨 소고기라든지 무슨 뭐 섯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 이재명 후보도 제사 음식 심부름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본다면은 이것은 통상적인 어떤 정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문제를 삼고요. 여하튼 뭐 민주당에서는 자꾸 뭐 배 사무관인가 그 사무관에 대해서 뭐 그 과잉 충성의 문제라고 하는데 정도를 이야기하십시오. 하시면 저희들도 국민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것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주시는 한마디만 더 지적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금 예, 천천히 하세요. 그것 주시는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예. 일일이 반론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국민들에 다가서는 정서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후보자와 배우자가 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는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그건 다른 과정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고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혹시 노력을 그러면 하겠다 이런 말씀. 최근에 이 사건 때문에 SBS PD가 여러 가지 논외의 얘기는 하차까지 그것도 했는데 진실이 대단히 다른 문제이기 이재명 때문에 후보가 논외의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그런 좋겠어요.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 처가 부동산 의혹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기저기 땅이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가 당선된다면 최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세제 완화나 이런 것들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자기 이익에 기반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해 충돌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으로 보입니다. 어떤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결론은 뭐 전혀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후보가 부동산 세제 공약을 뭐 우리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마련한 것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종합부동산세 또 재산세 이런 관련 세금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국민의 많은 목소리, 굉장히 민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공약으로 담은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대안 제시 차원이다. 고통의 어떤 해소 차원의 대안 제시 차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이해 충돌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 국회의원 중에 땅을 가진 사람, 집 가진 사람 한 사람도 부동산 세제 공약을 내면 안 되죠. 이것은 서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서로의 어떤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민주당이 자꾸 이걸 물고 노는 것은 하나의 어떤 네거티브 전략 또 아니면은 그것을 몰아서 프레임으로 몰아서 한 술수의 어떤 그런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처갓집 19만 평 뭐 이야기를 요게 오늘 내가 가지고 왔는데요. 신문에는 안 가져왔는데요. 법 위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위반인지 법 위반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법 처리를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전부 추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처가 미니 신도시급 부동산 보유 추정해놨습니다. 추정. 자신도 없으면서 만약 여기에서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죠.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그에 대한 그걸 받아야죠. 우리 후보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후보가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문제인가요? 아니 참 넘어가는 편해요. 이야기 넘어가는 답변 안 이야기라고 하셔도 했습니다. 되고요.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면 나는 저런 식의 접근법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부동산 문제로 그렇게 우리 후보와 우리 당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했으면서 그건 정당한 공격적 측면도 일환도 있지만 그것이 뒷받침되려면 정당한 과정이어야 되거든요. 정당한 과정이 수반돼야 되는 거라고요. 부동산 문제로 그렇게 많은 문제를 지탄을 받았던 인사가 선연히 또 복당을 해요. 그런 분들이 또 예전에는 국토위원회 배속이 되었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부분을 전혀 다른 그래서 흐르지 말고. 그리고 여의도가 87만 평이라고요.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19만 1,300평이에요. 여의도의 4분의 1에 준하는 어디 개발을 하면 거의 미니 신도시급에 준하는 이런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공직자 하실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뭔가 경제 정의 실현 원칙과 상식 공정 이런 화신을 자처하시는 분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여의도의 87만 평의 4분의 1 정도를 소유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기동민 이런 접근법 자체가 얘가 얘기 중이니까 얘기 안 끊었잖아요. 이런 접근법 자체가 대단히 국민들을 허망하게 만드는 거다. 잣대가 어디 있는 거냐. 공정한 잣대여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잣대가 그때그때 바뀌는 거냐. 공정과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잣대가 왜 후보자 본인과 장모와 저한테는 다 달리 적용이 되는 거냐.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버라이어티 합니다. 19만 1,300평 역시 전국에 17군데.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차명 의혹을 받아서 재판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더니요.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남양주, 성남시 분당구, 중원구, 양평군, 당진시, 음성군, 강원도 동해시까지 아주
전국을 어떻게 이잡듯이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 수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공당이냐, 그게 국민의 힘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분노에 차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신났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으면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바로 잡겠다.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과드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국민님이 엄정한 거고 공정한 거죠. 우리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법에 의해서 처리받아야죠. 그러나 취득 과정이 문제가 전혀 없다면 여의도의 4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 의원님, 시골 땅은 몇백 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가 시골 땅입니까? 성남이 시골이에요? 시골 땅도 있잖아요, 요 안에. 그래서 시골 땅도 있겠죠. 전반적으로 그거는 과정을 추적해서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면 한번 밝혀보는 것이고요. 저는 그다음에 우리가 결혼 전에 사과를 드렸듯이 국민의힘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좀 사과 좀 하세요. 당연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사과해야죠.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19만 명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이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부 이 건건이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네.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 확인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여론은 한번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박성중, 기동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